네, BMW 일단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게 됐고 결국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경찰은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김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효준 회장 최고 경영자인데 사실 처음 이렇게 소환이 됐잖아요. 18시간이었나요? 네, 18시간에 사실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고 나와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진솔하게 모든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출석 당시의 어떤 그 발언과 비슷한 정도의 원론적인 사과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BMW 차량 결함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네. 여름에 연속해서 40여 대 이상의 그 차가 진행 중에 또는 정차 중에 불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차가 아니냐, 명색이 명품 BMW가 불차라고 하는 이제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요. 네. 그 당시 시점에서 그 EGR이라고 하는 그 순환 장치의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6천 대의 그 리콜이 있었고 추후에 또 한 6만 대의 그 리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있어서 이제 국토부 민관 그 합동조사단에서 일정한 원인을 그 조사를 하게 이르렀고요. 더군다나 이른바 뿔난 차주들이 이 임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남대문 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거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본 것과 같이 BMW 코리아 본사의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18시간가량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 자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2015년에 독일 본사에서 이미 결함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배경과 개요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뭐 혐의 입증할 정도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BMW 코리아 BMW 피해자 모임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많은 일을 해왔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에 대해서 20-30명의 인원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본사와 이 BMW 코리아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을 이메일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 같은 것도 압수수색을 하고 네. 또 그 사이에 상무 1명, 임직원 5명 등에 대해서 입건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수사의 마지막 최정점으로 지금 BMW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은 이제 한 10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제 기억이나 아니면 저도 검색을 해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누군가가 구속이 됐다거나 어떤 사법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조만간 어쨌든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리고 또 그 사이에 벌써 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조사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물론 압수수색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무엇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와 같은 자동차의 부품의 결함을 안 시점이 언제느냐. 이것이 이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독일 본사에서는 이와 같이 EGR에 대한 결함을 2015년 중순경에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TF 팀까지 마련이 됐고 2015년 말에는 이미 설계를 변경을 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화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방증하는 바는 이제 뭐냐? 이미
이와 같이 EGR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른바 그 균열이 되고 여기에 이제 냉각수가 여러 가지 오일과 합쳐져서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생겨서 이것이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는 이 문건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아마 18시간의 수사의 그 초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김 회장이 알고 있었는지 또 그 본사와 이와 같이 은닉하고 숨기는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마 무조건 이와 같이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통한 본사의 그 문건들 또 한국에 있는 부품 업체 관련된 문건들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혐의 입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015년 이미 이전부터 한국 본사와 또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BMW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알면서도 이것을 축소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31조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집단 고소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외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고소를 했을 경우 수사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BMW 코리아가 있습니다만 BMW 코리아가 한국에서 이 BMW 차량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주문을 하면은 독일에서 제작을 하는 그런 네.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BMW 코리아 그 피해자 모임이 고소를 했을 때에 BMW 코리아의 임직원뿐만 아니고 BMW 코리아 본사에 독일 본사에 있는 품질 관리 부사장 등을 비롯해서 BMW 본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BMW 본사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소비자들 상대로 해서 이 그 사과도 발표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그와 같은 뭐 크루거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에 있는 그 BMW 코리아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독일 본사 어떤 그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적인 처벌은 변론으로 독일에 있는 그 어떤 그 본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코리아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5년 전후로 했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사마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만약 설령 해외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피해자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독일 본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앞으로 어떤 그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그 한참 더울 때 굉장히 많은 그 BMW 화재 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한 112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BMW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 2차로 나눠서 약 한 16만 대 이상의 이 그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5년 전후로 해서 이와 같은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표자와 또 품질 관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관련된 혐의들도 어느 정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사실은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주권과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레몬법 시행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니까 이참에 조금 법을 좀 만질 부분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여배우의 사망 사건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배우 A 씨가 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웠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네. 경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서원 앵커가 좀 화면과 함께 네. 설명을 해주시죠. 자, 어두운 밤 도로 위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지나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하얀 원 안에 사람이 보이죠. 차량 바로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뒤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바로 여배우 A씨입니다. 무슨 일인지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화면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봐도 참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화면인데 일단 이용혁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 전문가로서 이 사건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2차로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를 했느냐, 예. 그리고 정차하고 나서 왜 비상 깜빡이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고요. 네. 저는 그보다 더 앞서서 과연 운전자가 누구인가가 현재 특정이 됐느냐,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는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견 저 그림을 봐서는 마치 그 부인 여배우가 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운전을 누가 이제 했던 것인지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 안에 이를테면 블랙박스의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음 장치는 작동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저 장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느냐, 과연 어떠한 상황이 저 차 안에서 있었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밝히는 것이 사실 저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네. 그걸 떠나서 왜 저와 같은 경우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본다면 지금 결혼을 한 지 한 2,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혹시 갈등 문제에서부터 최근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의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양 부부 간의 일반적인 감정이라든가 또는 가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단서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화면 외에 사고 당시에 내부 블랙박스 녹음 장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편의 진술, A 씨의 남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볼일을 보고 왔더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웠는지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인가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남편의 변명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마치 남편이 운전했는 것처럼 그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업데이트된 언론 보도는 이 사망했는 여배인 부인이 운전했는 것처럼 나와서 아직까지 사실관계 자체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인천공항 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게 새벽 3시가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이 차를 부인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음주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네. 화장실이 급해서 그걸 요청을 했는 상황 속에서 차를 세웠는데 결국 본인은 약간 음주에 취한 상태에서 마치 본인은 옆에 세웠기 때문에 그냥 옆에 사람도 안 보고 밤이고 하니까 가서 소변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사고가 있다고 하면은 부딪히는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싶어서 헐레벌떡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볼일 다 보고 왔더니만 이런 것이다. 마치 제3자가 어떻게 보면 구경꾼처럼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지금 부인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지금 녹음된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두 부부 간에 있었던 SNS라든가 통화 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인 갈등은 없었는 것인지 사고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그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이자 이제 운전자로 파악된 여성이 음주 여부를 했느냐 그 부분과 또 남편인 B 씨가 또 술을 마셨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두 부부가 같이 또는 따로라도 상당 부분 음주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음주 상태에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이 네. 3차 이 고속도로 중에서 1, 2차선도 아닌 가운데다 정말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100km 이상 달리는 데다가 정차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네.
부부 간에 이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부부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 홧김에 그 차를 길 가운데 서는 케이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금 안타깝게 그 여배우가 사망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 함께 네. 혈액에 대한 그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음주를 어느 정도 했는지 정말 사리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야간에 3차선 중에 2차로 중간에 차를 세울 만큼 음주를 했는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망한 직후에 그 사체를 그 부검을 하고 또 혈액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주 어떤 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서 앞으로 뭐 음주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볼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 좀 첨언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일단 남편 자체는 음주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어느 정도의 음주를 했는가 이것부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즉 행적 조사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주점에서 계속 저 장소까지 오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형태의 CCTV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운전자가 누구였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 자료도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편이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설령 남편이 음주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승자가 되니까. 동승자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의 가능성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함께 했던 동료들 또는 지인들의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얘기를 오갔으며 과연 음주는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만약 남편이 운전자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음주량도 또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수사의 중요한 이제 방향인데 사실상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과실치사가 사실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네. 혹시 다른 숨겨져 있는 일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혹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남편이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의도가 있었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 수사의 초점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차 그 어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 그리고 나아가 지금 여배우가 사망했는 것은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차 사고를 낸 SUV 나아가 2차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결국 처벌되는 것은 1차적인 사건을 냈는 이른바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나아가 과석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결정적으로 이제 1차 충격 있는 이후에 옆으로 갔는 가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역과했는 2차 피해 가해자 이 부분에 네. 대한 처벌도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전문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피해를 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네. 2차 피해를 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어떻게 보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2차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처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경찰의 어떤 수사 방향을 예측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는 점, 아직은 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점은 아직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갓길이 아니고 도로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 당한 사고거든요. 아까 전방 주시 의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그냥 예를 들어서 갓길에 세웠던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한복판에 그것도 어두운 시각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벌의 수위는 비슷한가요? 결국 이제 처벌은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전방 주시 의무 항상 전방을 봐야죠. 깜빡하는 사이에 지금 그 100km가 넘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전방 네. 주시 의무라든가 야간이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낮춰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 실제로 지금 그 YTN에 언론을 제보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제대로 봤기 때문에 비켜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오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낫보다는 일단 그 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몇 대 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법리적인 어떻게 다툼이, 보면 네. 그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다른 낫보다는 더 주의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선 그리고 또 그 고속도로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과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족들이 남편이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과실 상계가 됐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대5 정도 내지는 오히려 거기에 서 있던 지금 사고를 당한 자 측의 과실이 더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결론은 지금 이제 앞으로 추가 영상 확보 부분, 남편의 진술 부분, 그러니까 왜 한복판에 섰느냐 그 부분이 사실 이 수사의 어떤 향방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 추가 영상 확보, 남편의 진술 그리고 또 국가수 부검 결과까지 좀 지켜보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지막 주제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이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창문을 깨기 위해서 열차에 비치된 비상망치를 사용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KTX가 이제 충북 그 오송에서 이제 충남 이제 공주에 거의 다다르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평상시 속도는 한 250km가 되지만 그 불과 이제 몇 킬로미터 앞에 도착을 앞두고 약 170km로 좀 다소 KTX보다는 천천히 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그 외침과 그 동시에 우리가 그 비상용 그 망치라고 하는 소위 그 탈출 보조용 그 도구가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KTX 그 창문을 깨고 예. 이렇게 나가는 그 순간이 그 승무원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천운입니다. 사실 170km의 그 고속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그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차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 기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 상당히 그 천운이 그 작동이 돼서 여기서 튕겨 나가서 선로 근처에 있는 터널 안에서 1시간 뒤에 구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열차에 비치된 비상망치 이용해서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만은 일단은 대중교통 위에서 KTX라는 공공재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부분도 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형사적으로 지금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이 창문을 깼다라는 점에서는 형법상 손괴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차량 열차이기 때문에 네. 형법상 이게 그 열차와 관련되는 운행되는 열차와 관련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어떤 공공위해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추후에 그 형사적인 책임이 클 것 같고 나아가 네. 민사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그 손괴했는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 나아가 제가 알기로는 이 KTX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연착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승객들한테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1시간 20분 정도가 늦어져서 한 1,100여 명에게 합계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인데 네. 결국 일단 그와 같은 승객들에게 배상을 해준 다음에는 그것을 이와 같은 그 행위를 했는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이른바 구상권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의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다가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나아가 민사적으로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결국 참 너무 좀 어이없는 일이 된 것이 아닌데 다만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동기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달리 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열차와 관련해서는 열차에 있는 코레일 직원들이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금 회복이 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다 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끝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KTX가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책임이 KTX가 있는 건가요?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인 그러니까 건가요? 어쨌든 간에 운행 책임은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1,100명에 대한 어떤 운행 지연에 따르는 배상을 해주고 대신에 그것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 사람에게 네. 부상하는 그런 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사람들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환기해 봐야 되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